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한정적 불멸의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6-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금리 파월 발언 주목, 주식, 채권, 혼조, 달러 올랐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4% 하락했으나 S&P 500 지수는 0.16%, 다우존스 지수는 0.2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의 인플레이션 발언으로 나스닥 하락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강한 수요에 맞추려는 공급의 제약이 지속되는 결과라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될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나스닥이 내린 것은 파월의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어제의 발언은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은 테이퍼링의 시기가 빨라지고 축소의 시기는 가팔라지며 금리 인상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파월의 인플레이션 지속적이라는 얘기는 나스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내렸습니다. 반대로 예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은행주인 웰스파고와 시티은행은 올랐죠. 반면에 은행주 중에서도 파월의 긴축 때문에 달러 반출이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해놓은 투자은행들의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월 8일 금요일 한국시간 9월 9시 30분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75만 명 예상인데 지난번처럼 20만 명 정도로 나와도 테이퍼링은 올해 11월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신경 쓰는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80만 명이 넘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일어난다면 테이퍼링은 11월에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도 내년에 한 번 이상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술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에 좋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나스닥이 그나마 0.24%로 소폭 하락한 것은 미국채 10년물이 1.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탓이 큽니다. 지난번 10년물 국채금리가 1.7%를 넘어간 만큼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금리가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은행주는 지난번보다 오름폭이 크지 않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플랫폼 한정적 불멸의 존재. 레드킨 효과라고 있죠. 레드킨은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속편 겨울나라 앨리스에 등장하는 여왕과 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여왕은 앨리스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는데 앨리스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유를 묻자 여왕은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온 힘으로 달려야 하고 더 앞으로 나가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생태계는 이 말과 통합니다. 한번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은 대부분 일어서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그리고 중간이라도 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죠. 워렌 버핏 10년 투자 내기 압승 상금 전액 기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8년 1월 1일자로 시작된 내기는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던 지난 12월 29일 버핏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낸 데 반해 프로테제의 헤지펀드 수익률은 2.2%에 그쳤다. 유명한 내기죠. 워렌 버핏은 헤지펀드의 수익률 내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헤지펀드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기느니 차라리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헤지펀드 대표는 워렌 버핏과 10년간의 수익률 내기를 했고 결국 워렌 버핏이 산 S&P 500 지수 ETF인 스파이가 7.1%로 이겼던 것입니다. 왜 지수 ETF가 헤지펀드 수익률을 이겼을까? 이긴 이유는 지수 ETF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장이 이겼을까? 헤지펀드는 수많은 천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졌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은 기업보다 더 혁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자연의 생태계와 같습니다. 생태계는 동식물의 지구 환경입니다. 생태계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아남았지만 개별의 생물은 멸종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은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한때 번성했지만 지금은 멸종하고 화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생태계인 지구 자체는 지구 생성 이후 멸망할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지만 한때 번성했던 생물은 언젠가는 멸종하고 맙니다. 인간이 지금 세상을 지배를 했지만 인간도 몇억 년, 아니 몇천 년 후에는 멸종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장은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살아남겠지만 개별의 기업은 세계 1등이라 할지라도 멸종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S&P 500 기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나타낸 것인데요. 1960년대에는 기업이 한번 편입하면 지속기간이 60년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60년 이상이 되는 것이죠. 6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년 이하가 됩니다. 20년 이하가 되고, 그리고 2025년이 지나면 거의 15년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더 혁신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100년 기업의 조건에서 케빈 케네디는 2004년 기업의 평균 수명이 13년이며 80%의 기업이 30년 내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이가 다우지수에서 퇴출됐죠. 122년 만에 초기 종목 전멸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된 기사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사라고 볼 수 있죠. 지이는 다우지수 출범 당시 지수 산출에 포함된 12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다우지수에서 제외됐으나 1970년 다시 편입돼서 110년 이상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이는 사업 환경 변화로 주가 하락을 겪었죠. 시장이 개별 기업보다 더 혁신적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서 122년 만에 지이가 퇴출됨으로써 시장이 기업보다 더 혁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라는 시장은 살아남았지만 지이라는 개별 종목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혁신적이었던 기업은 시장에서 어떻게 사라졌을까? 코닥은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개발하고도 필름 시장을 버릴 수가 없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었고 게다가 공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잘 팔리면 필름 현상으로 밥 먹고 사는 체인점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지털 카메라 팀은 니콘과 캐논으로 이직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필름 시장을 지배하자 결국은 코닥 망했습니다. 기업은 혁신으로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서 기존의 시장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시장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불안간 TV를 지배했던 일본의 소니, 샤프, 히다치 등은 LCD TV로 세상이 바뀌자 삼성전자와 LG전자로 시장 지배자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자 기존의 피처폰 시장 강자였던 노키아는 망했고요. 삼성전자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LG전자는 결국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자체를 지배하는 기업이죠. 그것은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인터넷 세상에서 플랫폼 기업은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앱스토어 독점 기업 아냐, 실속은 애플이 다 챙겼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 결제 강제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이 소송의 시작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iOS라는 생태계에서 인앱 결제만을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죠. 인앱 결제란 플랫폼 사업자가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게임 앱이 하는 정책인 게임은 무료, 그리고 아이템은 결제라는 유료 시스템에 애플이 결제 시스템에 끼어드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을 살려면 애플에 3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애플은 iOS라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도 스마트폰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전에는 플랫폼이 없었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모든 PC가 지금처럼 인터넷과 연결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윈도우즈는 CD로 판매되었고요. 한 번 판매한 CD는 돈 한 번만 받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PC 기반에 깔리면서 결제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발사가 각자 구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도 시장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인앱 결제와 같은 강력한 이익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의 전 CEO인 고 스티브 잡스는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앱 결제를 가져오면서 애플과 구글은 스스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시장은 혁신적이고 개별 기업은 혁신적이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가진 기업은 혁신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입점에 있는 기업들은 혁신적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이지 않으면 퇴출되기 때문이죠.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게임을 비롯해서 수많은 각종 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레드킨의 말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며 뛰어나려면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생태계가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들 중에 살아남는 기업에게 인앱 결제 수수료를 수입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젠 앱을 통하지 않고는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랫폼은 애플과 구글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는 쇼핑의 플랫폼을 구축했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도 영상과 사진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빅테크라 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생태계 기업입니다. 자체 시장을 만들어낸 최초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이젠 앱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상품도 팔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명품 기업도 자체 매장이 아닌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앱을 통해 물건을 판다면 꼼짝없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에게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 중에서 시장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플입니다. 구글, 애플 iOS 기본 검색 유지에 17조 원 지불,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 등 iOS 생태계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애플에 17조 5,600억 원을 지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도 하나의 앱일 뿐입니다. 구글은 그리고 애플 앱 추적 금지하자 페이스북 광고 효과 15% 하락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도입으로 iOS 상의 광고 성과가 15% 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은 2021년 4월 iOS 14.5로 업데이트하면서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추가하며 각종 앱의 개인의 정보 공개 여부를 물었습니다. 앱 개발사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 추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앱이 데이터 수집을 원한다면 이용자에게 알림창을 띄워서 앱에서 데이터 추적 허용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페이스북 우려 현실화 4%만 앱 추적 동의. 애플이 iOS 14.5를 출시한 이후 미국의 이용자 중 데이터 추적에 동의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고 CNET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업데이트 이후 정보 공개를 한 개인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5% 이상 하락한 적이 있죠. 검색 플랫폼의 지배자인 구글과 광고 플랫폼의 지배자인 페이스북도 스마트폰의 지배자 애플의 iOS 체제 하에서는 하나의 앱 사업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정한 시장을 지배한 애플의 플랫폼 기업은 기업 중에 갑 중의 갑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을 앞섭니다. 애플은 스스로 시장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애플과 구글 그리고 지수 ETF인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100의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존재일까라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수익률로 본다면 애플이 S&P 500, 나스닥 100 지수 모두 압도합니다.
500% 올랐죠.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S&P 500 기업 편입 종목은 500개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100 기업은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의 플랫폼에는 수십만 개의 앱이 있습니다. 그중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혁신적인 기업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를 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플랫폼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분산 투자는 플랫폼 기업을 사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할까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진정한 플랫폼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바뀌면 시장의 지배자는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전기차와 AR, VR이 차세대 플랫폼 하드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앱 사용 정책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업 모델이 날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새로운 하드웨어의 지배입니다. VR의 강자인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내놓았고요. 럭셔리 안경의 대명사인 레이벤과 더불어 스마트 안경을 내놓으면서 AR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조만간 VR과 AR의 기기를 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옵니다.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운전을 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옵션은 공짜가 되거나 월정액을 내고 쓸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에 가장 강력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봤던 것처럼 플랫폼의 인앱 결제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미래를 상상한다면 테슬라와 반테슬라 진영으로 나뉠 것입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자체의 인앱 결제 플랫폼을 갖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테슬라 진영은 어떤 플랫폼을 갖고 갈까? 자율주행 옵션은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앱 결제 플랫폼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유력합니다. 반테슬라 진영의 자동차 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독일 명품차뿐 아니라 현대차나 미국의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율주행 옵션을 만들기에도 수천억 달러가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벅찹니다. 그러니 하물며 인앱 결제 플랫폼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애플과 구글 중 하나를 고를 것입니다. 럭셔리를 표방한다면 아마도 애플을 고를 것이고 범용성을 추구한다면 구글을 고를 것입니다.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로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선택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만 남습니다. 애플은 스스로 iOS를 폐쇄형으로 지금처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자율주행 옵션은 옵션일 뿐입니다. 엔비디아 등이 자율주행 옵션을 완벽하게 개발했다면 자율주행 옵션은 엔비디아 것을 쓰고 자신은 애플의 로고를 박아 인앱 결제 플랫폼을 갖고 갈 것입니다. 자율주행 옵션은 월정액으로 단순 결제이지만 인앱 결제 플랫폼은 세상의 모든 기업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자율주행 옵션을 장착한 자율주행차에 자신의 인앱 결제 플랫폼을 얻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율주행차의 오류나 해킹에 의해서 차 사고가 나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모두 자율주행차 옵션의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앱 결제 플랫폼만을 선택하는 전략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해치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수단, 모빌리티는 전기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요. 도시명 항공교통인 UA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택시죠. 그리고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그런 면에서 애플과 구글은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기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동수단은 한낱 이동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시장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지배자는 인앱 결제형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인앱 결제형 플랫폼이 있어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죠. 단순히 로봇이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는 것이죠. 내가 택시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운전하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돈을 내는 것은 이동수단에다 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이런 식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은 이미 수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가 만들어지자마자 기존에 개발되었던 수십만 개의 앱들이 순식간에 이식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아마존 쇼핑, 넷플릭스 등의 앱이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도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 수많은 앱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애플과 구글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를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과 애플이나 구글의 플랫폼을 장착한 기업 중 어떤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모바일과 삼성전자의 바다, 타이젠 플랫폼 실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모바일은 우버의 앱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에 비해 1년 반이나 늦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모바일 플랫폼을 장착한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외면당했고 결국 퇴출되었습니다. 모빌리티 개발 후발주자는 선두주자를 앞서기 위해 기존의 플랫폼 강자 애플과 구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은 개별 기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플랫폼은 스스로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지배자는 플랫폼이 유지되는 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나올 플랫폼의 지배자도 플랫폼이 지배하는 한 한정적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 밑에 그 말뚝박기와 리밸런싱에 대한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플랫폼 한정적 불멸의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